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사전 청약 택지를 발표했습니다. 계속되는 대책에도 집값 불안정이 이어지자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서 패닉 바잉을 잠재우겠다라는 거죠. 네, 사실상 부모님 찬스 외에는 내 집 마련할 길이 없자 요즘 2030 세대에서는 이생망, 다시 말해서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자주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전 청약 발표가 청년 세대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양수 겸임 교수, 또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수도권 사전 청약 6만 호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전부터 여러 지역이 거론이 됐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아마도 기존의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정을 아마 고려해서 사전 청약 물량도 아마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이제 사전 청약 물량으로 쏟아내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분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골고루 이제 아마 분산을 해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사전 청약 물량을 발표한 이런 지역들이 또 2022년까지 계속 연계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약간 이제 지역적 배려 아니면 이제 또 어떤 그런 각각의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들을 조금은 좀 약간 분산하는 그런 것들로 계속 이어져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지역에 대해서요? 일단 사전 청약 물량이 이제 2021년, 2022년에 걸쳐서 이제 6만 호 정도가 공급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는 지역. 네, 그다음에 이제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이 확충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급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발표된 어떤 이제 사전 청약 물량의 어떤 6만 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일정표는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 세 차례 정도 에서 7월, 8월 또는 9월, 10월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고 2022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전체적인 어떠한 그림은 좀 그려진 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7월, 8월 2021년에 이제 공급되는 것들은 이제 지역적으로 상당히 분산되면서 소규모의 어떤 1000세대 전후에서 이제 공급들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능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과천청사부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민들의 어떤 반대도 있고 의견 수렴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개발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특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태릉 CC하고 과천은 또 이번 대상에서 제외가 되긴 했어요. 네, 이게 물량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기대는 굉장히 컸잖아요. 3만 호, 6만 호 이렇게 나왔었는데 발표 내용을 보면 숫자를 다 모으면 퍼즐을 조합을 하면 3만 호가 될지는 제가 이게 다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첫 느낌 딱 드는 느낌은 이런 물량, 인천 계양 같은 가장 빠른 물량이 인천 계양이잖아요. 이게 1100 나왔었는데 이 정도 물량 가지고 과연 시장의 수요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 정도면 나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충분한 물량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연끌을 한 것 같은데요. 기존에 알려진 부분, 주거복지 로드맵에 나온 물량들을 다 끌어모아서 지역별로 분산을 해서 계획은 굉장히 잘 잡았는데 시장 수요자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인천 계양 1100이고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도 내년이거든요. 내년 9월, 10월에 1500이고 시장에서 다수 많이 기대를 했던 곳이 이제 서울이잖아요. 정비창하고 태릉 골프장이 3만 중에 한 1만, 2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다음 기회에 이렇게 또 넘겼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실질적인 물량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수요자들의 마음, 지금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을 안정시키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역별로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면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이제 서울 인접 지역에 있는 수도권이라고 본다면 일단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지역이 이제 수요가 그래도 선호하는 지역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었거나 또는 되고 있는 중이고, 일단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사이에 있는 어떤 3기 신도시의 어떤 입지를 놓고 봤을 때에는 어떤 직주 근접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최고로 이제 핫 이슈 지역이 됐던 것은 서울은 역시나 이제 태릉 골프장하고 용산 이쪽에 이쪽에 이제 얼만큼의 사전 공급 물량이 이제 공급되냐인데 이제 이것은 추후에 뭐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수량 조정이 된다 그랬을 때에는 서울에 있는 주요 신규 부지나 아니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사전 분양 물량은 상당히 좀 인기가 있고 어떤 그 수도권의 어떤 주택 청약이 좀 가열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저는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비슷한 견해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나머지 태릉이라든가 과천 같은 게 빠진 것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는 거 실제 청약을 하는 본 청약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본 청약에 대한 것들을 조금 수요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것일 뿐인데. 생각보다는 시장의 기대보다는 훨씬 못 미친 거는 저도 똑같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발표를 한다든가 뭐 물량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뭐 약간 일정을 좀 당긴다든가 이런 측면들은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현미 장관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이른바 영끌이라고 그랬어요. 영까지 끌어모아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주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했었죠. 이번 공급 방식을 보면 사전 청약이라는 이제 제도를 활용해서 일단 시장에 이만큼 정부가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 뭐 그런 측면도 배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심리적인 안정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충분히 뭐 김현미 장관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아마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지 왜 그렇게 연끌을 해서 빨리 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기대감을 많이 주긴 했는데 이 정도 물량 가지고 시장에 지금 30대, 40대, 50대 무주택자들이 과연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저는 물량을 좀 더 늘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인천 계양 같은 경우도 이제 입지는 매우 좋은 지역이거든요. 당첨만 되면 저도 사실 기회만 되면 저기 나오는 지역들 아까 그래픽에 나왔던 그런 지역들 하나 잡고 싶은데 되면은 굉장히 좋은데 물량 자체를 각각 나눠서 보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인천의 인구가 얼마고 무주택자들이 얼마인데 1,100이라고 하면 상당히 부족한 숫자라서 이왕 연끌을 한다면 정부도 요즘 30대들도 연끌을 하는데 정부도 이왕 연끌을 한다면 저는 물량을 좀 더 늘려서 남양주 왕숙도 68,000호 정도 되잖아요. 물량이. 그러면 거기에 한 3분의 1이나 해서 한 12,000호 정도를 사전 청약으로 했으면 오히려 시장에서 효과가 크려고 하면 그렇게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야, 이 정도 물량이면 나 기다리면 당첨되겠어. 야, 이러다가 우리 집값 떨어지겠어라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공존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물량을 보면 집주인들은 이 정도 가지고 내 집값 떨어질까? 크게 영향 없을 거야. 실수요자들은 내가 당첨이 될까? 1,100호 하는데 내 주변, 내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내가 과연 될까? 이런 불안감? 그래서 기다리면 되겠다. 난 내 집 마련 되겠다. 이제 주택 시장이 안정되겠다라는 심리적 시그널을 얻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소장님.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를 이제 감안하더라도 이제 주택 공급이라는 게 사실 현실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아마 이렇게 인천 계양의 1,100세대다, 노량진 인근의 어떤 군부대의 어떤 200세대 규모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업 속도라든지 최대한 단시일 내에 어떤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역들과 기존의 이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업성이 이제 빨리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인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선택과 집중이 되었다라면 그리고 그 집중된 어떤 효과가 규모가 엄청 컸더라면 시장에 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은 좀 더 컸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분산됐다라는 좀 아쉬움, 또 분산됐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이제 어떤 30, 40대 세대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에이 뭐 이렇게 더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이런 불안 심리가 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전청약부는 이제 이번 한 번으로 발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발표가 되고 또 사업 계획이 완료되는 순대로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건 사전 청약이 물론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본청약 계획도 있습니다. 뭐 이기 신도시라든지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공공 분양 물량이라든지 민간 분양 물량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과연 이게 서울의 주택 수요 자체를 분산시킬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지역을 보게 되면 어찌됐건 접근성으로 봤을 때 아주 그렇게 높다고 보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서울의 주택 수요 분산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주택 가격이 그동안 꽤 많이 올랐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에 있는 집의 어떤 개수가 좀 모자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이 모자라는 그렇죠. 것이지 총량적인 어떤 주택의 숫자가 모자란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전 청약에 발표한 지역들 중에는 내가 정말 선호하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지역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별반 관심이 없는 지역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게 사전 청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시장의 심리를 어느 정도 잠재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였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정부의 어떤 발표 그 내용들을 뉘앙스를 보면 사전 청약 물량은 2021년 그러니까 내년에 3만 호, 그다음에 내후년에 3만 호 하는데 그 최초 발표에서는 내년에 3만 호를 할 때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다. 그 다음에 또 2022년 또 상반기 중에 하겠다. 어느 정도는 이제 물량을 갖다 좀 쏟아내서 이제 심의가 좀 반전되는 것들을 효과를 좀 노렸을 거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내용으로 봐서는 일단은 시범단지 형태로 사전 청약을 하는 데가 내년 또 7월, 8월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7, 8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도 약 한 10개월 뒤, 12개월 뒤인데 그때까지는 또 사람들의 내리 속에 이런 어떤 사전 청약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잊혀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서 과연 시장의 심리를 반전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서울의 주택 수요 분산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 선호도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이 왜 좋으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뭐 전통적인 수도의 이미지에다가 선호도 요즘 최근에 보면 이제 계급까지 이루어지면서 서울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막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걸 분산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정부 생각인 것 같고요. 뭐 분산이 돼도 저는 되면 굉장히 좋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물론 경쟁률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입지도 좋은 지역이고요. 투자 가치도 있고 당첨이 되면 매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과연 여기에 사전 청약을 했다고 해서 당첨 확률이 높지도 않을 뿐더러 당첨이 되신 분들도 서울 선호도가 줄어들었냐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나 잡는 심리가 더 큰 것 같고요. 당첨 가능성이 또 높으냐라고 본다면 거주자 우선이 있잖아요. 주로 보면 이제 경기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해당 지역 거주자 30%, 뭐 경기도 20%, 나머지 50% 가지고 서울 수도권 전체 다 경쟁을 하는데 과연 서울 수요자들이 가져갈 만한 물량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분산되고 싶어도 이 물량 가지고는 분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울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충분하지만 내가 살고자 하는 곳에 집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집값 상승의 어떤 주 원인이 좀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서울 지역의 어느 한 곳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가 이미 알지만 용산 기지창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태릉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갖고서 짓는 거 외에는 대량의 주택이 들어오기는 힘들죠.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서울 지역에서의 어떤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욕을 꺾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전 청약의 어떤 그 공급하고자 하는 어떤 주택의 대상이 영끌을 좀 잠재우기 위한 어떤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결국에 뭐냐면 30, 40대의 어떤 무주택 수요를 수도권 서울 특히 이제 서울의 강남 4구라든지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주택을 자력으로 구입하기는 힘들잖아요. 결국에 서울에 있는 25개구 중에 한 강남의 일부 구를 빼놓은 나머지 구역과 경기도에 있는 인접 지역의 어떤 청년층을 일부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서울에 좀 집중되는 수요를 막아보겠다라는 어떠한 희망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차분한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면서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대로 공급량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계획대로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책,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들은 항상 좀 설화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애초에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한 거하고 기재부에서 얘기했던 내용들하고 지금 발표된 내용은 조금 이제 좀 거리가 저는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그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에는 결국에 심리는 다시 또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택 공급에 관한 어떤 발표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좀 이렇게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막 큰 소리 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정중동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늘 아쉽게 여겨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표적인 주택 정책을 꼽자면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저희가 늘 얘기를 하죠. 이 보금자리 주택이 몇 가지 눈에 띄었던 것이 입지 여건에서 본다면 강남에 소위 말하는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히트를 하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많은 분들이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해본다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실물 경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를 공급했던 시기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의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은 상당히 틀립니다. 또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강화시켜놨던 부동산 규제들을 계속 풀기는 했지만 어떤 주택 시장이 쉽게 살아나지 않는 어떤 이런 가운데에서 보금자리라는 어떤 그 주택 150만 호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단계별로 5차인가 아마 6차까지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어떤 저가로 이제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전 청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청약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조금 이렇게 둔화되어 있던 어떤 그런 시장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 청약률이 조금 이제 생각보다 낮았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질문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 전반적인 평가가 아니라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를 활용했었는데 당시 신청자가 13,000여 명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주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000여 명에 불과했다.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본다면 사전 청약제도 내년 7월부터 이제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이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실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일치될까? 지금 보금자리 주택 때 보면 사전 청약이 그닥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사전 청약 제도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이었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값 아파트 논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왜 이런 수치가 나왔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하고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입주가 적었던 거예요? 리만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에 사전 청약을 했고요. 서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2011년도, 12년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바닥이었고 개포주공 같은 경우도 2011년에서 2012년 1년 만에 한 30% 정도 폭락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분위기 침체를 겪었는데 사전 청약 받은 분들도 실수요자들이지만 사람들 마음은 똑같거든요. 내 집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주변 집값이 막 떨어지니까 불안한 분들이 사전 청약을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이렇지만 지금 또 사전 청약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 3년 후, 4년 후에 폭락하는 분위기가 되면 지금 사전 청약했던 물량들 중에 포기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군요. 이게 사전 청약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기간이 길잖아요. 입주할 때까지.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잘 유지가 되고 폭등은 아니더라도 폭등이 되면 당연히 해지를 안 하겠죠. 해제를 안 하는데 폭락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의외의 또 반전의 사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어야만 사전 청약이 본 청약까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게 공식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 당시 또 왜 10년 전매제한도 있었고 의무 거주 기간도 5년이나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제 입주를 좀 꺼리는 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규제는 많은데 집값은 주변 집값은 떨어지고 하니까 포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가지고 가신 분들은 이득을 많이 보셨겠지만 또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았고요.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저는 사전 청약뿐만 아니라 보금자리가 아쉬운 점은 강남에 한 3만 호 정도 공급이 됐는데 그때 반값 아파트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세금 가지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 했는데 강남 지역에 당첨된 사람들만 계속 가지고 간 사람들만 큰 이익을 봤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서민 주거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최 교수님, 그런데 그 사전 청약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게 보고 장기
계획을 들어갈 뿐 무주택자나 입주 예정자가 장기 계획을 세우고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이주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죠. 네, 당연히 뭐 그런 부분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요를 이제 분산을 이제 미리 좀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실제로 입주하는 데까지 뭐 그 당시 기준으로 해도 한 뭐 5년 뒤, 6년 뒤에 입주를 할 수만 있다면 네. 내가 다른 어떤 그런 뭐 견눈을 이제 팔지 않고 그다음에 영끌해서 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미리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살 집을 갖다 미리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이제 그 MB 정부 때 사전 청약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토지 보상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사전 청약을 실시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이번하고는 살짝 이제 경우가 다른 것이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실제 토지 보상을 하는 그러니까 본 청약을 하는 1년 전, 2년 전에 사전 청약을 하니까 실제로는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확 줄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심지어는 사전 청약을 하고 본 청약 때까지 4년, 5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예. 있으니까 거기에다 공사 기간까지 포함을 하면 내가 사전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7년, 8년 뒤에 입주를 하니까 네.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시에 이제 사전 청약에 대한 실패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약간 사전 청약의 어떤 그 시간을 본 청약까지 1, 2년 정도로 한다면 분명히 약간의 수요 분산 효과는 있으나 근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됐지만 결국에는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또 한 3년 정도 뒤에 실제로 입주를 하거든요. 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입주하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또 4년 뒤, 5년 뒤니까 그때까지 내가 다른 어떤 인근에 있는 그 기존 주택을 이제 재고 주택을 이제 구입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가격이 계속 안정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전 청약이 과연 옳은 판단이었는지 아닌 판단이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보금자리 사전 청약을 했는데 이렇게 왜 실제 입주율이 낮았느냐라고 예. 얘기했을 때에는 사실은 주택 가격이 많이 흔들렸고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는 희망을 별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미분양 주택이 한 12만 채 이상이 전국적으로 있었고 그때 그 12만 채 깡통주택이 이상으로 인해서 나왔었죠. 건설회사들이 많이 부도든하고 사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분양 주택을 소진하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도 했었고 또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미분양을 강제적으로 소진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사전 청약을 내가 받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실질적으로 내가 청약을 받은 이득이 없다라면 미리 주택을 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값싸게 나오거나 나중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미리 샀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이제 빠져나갔다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주택 경기가 이제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서 이제 만들어진 상황이라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사전 청약을 하는 거는 아직 주택 경기가 고점을 찍어서 하강 경기로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현재 오르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죠. 이제 사전 청약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입지 범위 내에 있다라면 아마 청약률은 되게 높겠죠.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떤 사전 청약이 주택 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라면 큰 이탈은 없겠지만 만약에 주택 경기가 우리 내적 상황이 아닌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외부적 상황으로 인한 충격이 온다든지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썰물처럼 얼어붙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청약 제도가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은 제대로 하겠지만 이것이 지속되면서 그것이 유지될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좀 너무 투명한 것 같습니다.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 자체는 분명히 달라요. MB 정부 당시에는 거시경제 자체가 침체에 빠졌던 국면이고 깡통주택이 난무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주택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심리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뭔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사전 청약을 하고 하더라도 이게 당첨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감 때문에 더 패닉 바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 사전 청약 지금 본 청약 때까지 자격이 일단 유지가 돼야지 뭔가 이게 당첨이 되는 거잖아요. 그 요건도 좀 세세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가점제가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게 순차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40제곱미터 이상이냐 이하냐 가지고 이제 주택
그 무주택 3년의 저축 납입 횟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40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납입 횟수죠. 40제곱미터 이상은 이제 납입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30대들이잖아요. 30대들이 연끌을 하는데 가점제는 당연히 부족하겠죠. 만 30세부터 이제 무주택 기간이 인정이 되니까 30대들은 가점 점수에 대해서는 이제 무조건 불리한데 그러면 이렇게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유리하냐라고 하면 여전히 40대, 50대 무주택자들이 여전히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 납입 금액이 한꺼번에 돈을 납입한다고 다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매월 10만 원 정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10만 원씩 넣어도 한꺼번에 납입하면 안 되고 안 되는 매달.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40대, 50대들, 기성세대들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아쉬운 점은 차라리 추첨제가 공정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사전 청약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뺑뺑이 돌려서 추첨제로 하면 이런 불만은 없을 거잖아요. 공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전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제 물량을 좀 많이 늘려서 그러면 40대가 억울하고 30대가 억울하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올 테니까 좀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주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패닉 바잉이다 아니면 무슨 뭐 영끌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요 부분은 저는 사실 좀 청약 시장과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좀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어떤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2020년 1월서부터 8월까지 8월 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 민영주택에 당첨된 어떤 사람들을 세대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30대가 한 39.2% 당첨이 됐거든요. 예. 그다음에 40대가 28% 정도 당첨이 됐으니까 실제로 수도권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에서의 청약에 신청해서 30, 40대가 당첨된 부분이 67.2%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50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물론 가점제라는 제도 자체는 무주택 기간이 오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와 가입 횟수를 따져주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어떤 추첨제라든지 그런 걸로 충분히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시장에서의 어떠한 패닉 바잉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기존 주택, 구축을 중심으로 한 기존 주택을 사는데 있어서 청약에 당첨되지 않으니까 이런 분들이 심리적 불안감과 지금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갈지에 대한 어떤 불안감으로 인해서 주택을 사들이는 어떤 그런 문제의 어떤 현상을 애둘러서 좀 표현을 하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 이 사전 청약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주로 30, 40대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점제보다는 추첨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을 감안해서 이제 내가 주택 구입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면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님. 네. 그 추첨제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게 두 분의 공통된 견해이신 것 같은데 네. 최 교수님도 동의하시는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공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거주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횟수, 그다음에 납입 금액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 젊은 세대들에게 훨씬 더 불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역차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추첨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경쟁률이 좀 너무 높아져서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이제 그러한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난점들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존의 횟수라든가 납입 금액이 좀 모자란 젊은 세대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조금 더 소수일 가능성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정 안 되면 이걸 어느 정도 약간은 좀 믹스를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 3만 가구 중에 뭐 3만, 6만 가구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또 절반 정도는 또 추첨제 형태로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여러 가지 그 불만들이라든가 그런 또 생각하고 외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비판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전 청약 계획에 대해서 이런저런 아쉬운 점들을 얘기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전 청약을 꼭 해야겠다. 이번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내년 7월에 시작되는 사전 청약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자라고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예를 들면 사전 청약을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넣을 수 있고 본 청약도 나중에
자,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가장 당첨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 일단 거주 기간을 채우는 것이죠. 예. 거주 기간을 채우면 어쨌든 거주 기간 지역 해당 주민의, 지역의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해당 지역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도 그만큼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거주지를 선택할 때 A안 아니면 B안까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하고서 내가 거기서 되는 곳에 산다, 이거는 서울을 끝에서 서울 끝으로 이동하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최우선 지역에서의 어떤 청약 요건을 좀 갖춰놓는 것이 좀 가장 필요한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가점제보다는 어떤 조건을 갖췄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당 지역의 거주 요건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청약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실제 해당 분양을 지역으로. 받기 전에 고전에만 가서 입주 요건을 그 거주 요건을 채워도 무방한 거죠. 아니죠. 우선 선정 기준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해당 먼저 거주 가서.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아, 저는 주변에 그 젊으신 제 후배 분들이 네. 가끔 주택난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예. 실제로. 예. 근데 네. 제가 이제 사전 청약 관련해서 이제 이게 뭐 청약 전략이 될지 나름대로의 어떤 대처 방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팁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사전 청약이 어차피 2022년도 2차분이 있고 또 사전 청약 물량이 좀 그 뒤에도 계속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지금도 안 늦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전 청약을 하고 싶은 지역에 지금이라도 뭐 전세든 뭐든 이사를 가서 예. 그 2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채우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고요. 네. 또 하나 이미 그러한 방법들이 있다 손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전 청약이라는 게 결국엔 이제 역시 이제 경쟁의 논리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청약을 해서 당연히 대번에 되면 좋겠지만 네, 네. 그렇지 않을 경우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 사전 청약에 응하다 보면 예. 저는 아마 당첨되는 그런 행운들도 분명히 찾아올 거라는데 한두 번 해보고서 안 된다 해서 그냥 예, 예. 실망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계속 떨어지더라도 계속 사전 청약 물량을 하는 곳마다 계속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내 집 마련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한번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2대1도 잘 안 되고요. 제 아시는 분은 한 번도 안 100명 되셨나 봐요? 이수정. 저는 거의 안 돼요. 넣을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데 2대1도 안 되셨군요. 2대1도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제 옆에 있던 분이 자기네 100명 모집에 101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한 명이 자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은 집, 진짜 좋은 위치에 최적의 집을 선택해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집은 남들 눈에도 굉장히 마음에 그렇죠, 들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청약을 해야 되고 너무 인기 지역들, 우리가 실수요자들이잖아요. 실수요자들이라면 너무 인기 지역에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 청약에는 빠졌지만 물량이 7,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주소 옮기려고 가보면 전세 물량 구하기도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런 지역들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사는 지역들, 내가 살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좀 눈높이를 살짝 낮춰서 어차피 경쟁이잖아요. 남들 눈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건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상대적으로 약간 경쟁이 좀 물량도 많으면서 남양주 왕숙, 동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왕숙의 물량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을 좀 경쟁률 아무리 좋아도 당첨이 안 되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할 수 있는 곳, 내가 될 수 있는 곳 위주로 해서 현실성 있는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높은 지역을 피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것이다라고 피했는데 다 비슷한 심리를 가지고 그 지역에 또 몰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물론 일부 그런 지역 그럴 수도 경우도 있죠. 있는데 농담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부산 너무 효과도 떠 있는 크고요. 지역을 가게 되면 지금 우리 김용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도시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땐 지금은 좀 후져 보이고 낙후돼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고 그렇죠, 이렇다면 나중에는 기존의 도시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수도권에는 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라면 뭐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뭔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특히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려는 심리가 사실은 주거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려는 거야. 왜 주거가 불안정하냐면 전월세난, 월세값이 올라가고 또 전세난이고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이럴 바엔 집 사겠다 이런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전월세 안정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집을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60% 전후에서 자가주택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에 한 40%는 필연적으로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임차인들이 대부분이 어디에 살기를 원하냐면 직장과 교통과 살기 편한 곳에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 인천에 이제 많이 몰리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날 인구의 절반이 지금 이제 수도권에 모여 사는 거죠. 집을 아무리 빨리 짓고 공급을 하더라도 집은 필연적으로 공급의 장기성, 그러니까 한 10년에서 이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주택 경기가 막 타오르기 시작할 때에는 모든 게 이제 불안해지는 상황이죠. 게다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갭 투자라는 것이 등장해서 결국에 뭐냐면 매매가에 근접하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뿌리째 이제 흔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가 과거의 사례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겪어봤지만 아직도 사실은 이제 전월세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1989년에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이후에 무려 40년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은 더 요동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가 없고 매물이 소진되고 전세 소멸론까지 막 나오고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 또 우리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사실은 그 시장을 들여다보기가 혼란스럽고 혼탁한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간신히 급여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전세값이 뭐 1억이 올랐네, 2억이 올랐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억장이 무너지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는 또 도시 외곽으로 또 나가야 되는가. 어떤 이런 문제에 끊임없이 이제 봉착하는 이 문제를 사실은 정부만 풀어서는 안 되는 거고 정부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시장에서의 어떤 스스로의 자정작용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다 보니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언론을 우리가 계속 직면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에 이런 주거 안정, 특히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적 임대주택들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그다음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오는데 그 자체가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한동안은 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뿐만 아니라 시장의 그런 자정 원리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뭐 62주 연속 전세가가 상승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뭐 계속 있고 한데 현실적으로는 어쩌면 100주 연속 상승했다라는 보도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백약이 무효인 것이 현실적으로 전세는 투자 수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공간을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 수요인데 정말 실수요죠. 그래서 이 전세가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급이 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투자하는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서는 직주 근접한 지역에 뭔가 임차를 하거나 거주하는 어떤 그런 공급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하나 최근에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아직 이제 입법만 통과가 됐고 전월세 신고제는 아직 이제 시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또 전월세 상한율이라든가 2년에서 2+2 4년으로 됐다 손 치더라도 이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저금리 기조가 가져온 어떤 자본 환원율의 하락에 따라서 계속 전세 주던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그러한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이것은 어떻게 뭐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엎어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말 뭐 어떤 뭐 일시적으로 갑자기 특별하게 어느 지역에 뭐 공급을 증폭시키지 않는 이상은 전세 가격이 당분간은 잡히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당장에 이거 해결될 것은 아니고요. 언젠간 잡히긴 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전세 가격이 잡힐 정도의 시기가 되려면 실제 입주까지 와야 되니까 저는 아마도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그때까지도
전세가가 잡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예. 이게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세 가격을 잡는다는 표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 같은데요. 전세 가격이 안정됐던 시점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왔던 뭐 신도시 물량이 나오거나 대단지 물량이 나왔던 그런 지역들 국소적으로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 가격은 물가 상승률 상승하는 것처럼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전세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집값의 절반 정도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제도다 보니까 수요는 항상 풍부하고 공급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해야만 전세 물량이 나오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도에서 규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물량을 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뭐 2년 거주 요건이라든지 임대 사업자를 폐지하게 되면서 집주인들이 내가 전세 주던 집에 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2년 2+2가 되면서 안 나가고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 앞으로도 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지금 규제도 많이 누적이 됐고요.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보면 사람 마음은 똑같거든요. 집값이 오를 것 같을 때 내 집을 사고 싶지 집값이 떨어질 것 같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그냥 전세 살고 싶은 게 다수의 수요자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전세 시장, 전세 가격은 당분간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현상이 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규제로 좋은 의도지만 안정 대책, 모든 대책만으로 전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2+2 정도 해준다면 나머지는 시장 작용에 맡기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장기적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라든지 공적 물량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계속 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 보여주는 시그널은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매매 가격 변동률하고 전세 가격 변동률이 상당히 지금 둔화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9.13 대책하고 12.16 대책 이후에 상당히 전세 가격이 약간 빠지면서 언론 보도가 집중적으로 나온 게 이제 렌트 푸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는 집주인 문제들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그랬는데 최근에 전세 보증에서 이제 허그하고 SGI가 이제 대신 물어주는 어떤 전세 보증 금액이 한 3천억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 서울의 일부 지역, 인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빼놓고서는 상당히 지금 전세 가격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갭 투자들의 어떤 부작용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내년 6월까지는 어떤 법인 투자라든지 어떤 그다음에 증여, 그다음에 신탁에 위탁된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매물이 공급하고 이것을 연권을 통해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보합세가 유지된다 그랬을 땐 그에 비례해서 저는 전세 가격도 좀 안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 나오지만 그 말씀하신 대신해서 변제해 주는 것을 대위 변제 금액이라고 하는데 저게 수치 그래프상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저게 원인을 왜 이렇게 늘어났냐라고 따져보면 이게 일종의 우리 예전 그 갭투자 성행했던 갭투자 후유증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갭투자 후유증이 크겠죠. 아무래도 이게 일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해주지 않는 이런 현상이 많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작년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듯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고 같은 것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고요. 확인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부동산하고 또 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짜고 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믿고 거래를 했는데 이게 뭐 수십 채, 수백 채 이렇게 사고가 터지면서 네. 결국에는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뭐 아무리 규제를 잘 만들고 정책을 잘 만들더라도 저는 이런 사고는 항상 생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을 하고 꼼꼼한 체크를 해야지 그냥 말만 믿고 이렇게 거래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분양업자들의 우려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을 해서 분양이 잘 안 먹힐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분양가를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주변 시가가 2억 원이다 그러면 2억 5천에 분양가로 만들어 놓고 전세를 2억에 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전세를 2억에 내놓고서 이제 쉽게 하면 이제 사업자는 없어지고 그리고 세입자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바지 사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등기부등본 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최근에 지금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우려스러운 분명히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그렇죠. 어떡하지라고 우려하실 수 있으니까 이 깡통 전세라고도 예.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최 교수님. 네. 그럼 허구에 다 혹시 모르니까 보증보험 같은 데 가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고요. 좋겠네요. 나름대로의 네. 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안정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허그도 제가 보기에는 전세 보증 그 관련해서 할 때요. 제대로 저는 일 처리를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근거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매매가가 인근의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이런 흔히 통칭세칭 얘기한 빌라 같은 경우가 이게 네네. 굉장히 많은데 네. 시세가 주변의 시세가 2억 2천이에요. 그런데 네. 전세를 2억 2천에 하게끔 해요. 근데 이분이 돈이 없어요. 세입자가. 네. 그러면 청년 뭐 그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90%까지 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내 실제 자금이 없어도 많이 없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2억 2천짜리 집에 2억 2천에 전세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깡통 주택이잖아요. 근데 네. 들어가는 세입자가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를 보증을 서주는 허그 입장에서도 약간 이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약할 때는 A라는 사람하고 이제 전세 계약을 하는데 실제로 전금을 치를 때 보니까 B라는 그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A하고 B 간에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 2억 5천에 순식간에 거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류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매매가는 2억 5천짜리인데 전세는 2억 2천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허그 입장에서 서류상으로만 대조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뭐냐면 가격을 업계약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A라는 매도자가 B라는 매수인가의 어떤 그런 약간의 가계약을 한 거. 가계약 비슷하게 예. 사회 행위 같은 그러한 허위의 계약을 통해서 예. 일부러 매매 가격을 부당하게 업계약 형태로 높이고 실제로는 거기에 맞춘 전세 계약을 하게끔 하고 또 거기에는 또 실제로 이제 공여하는 거죠. 이제 이게 뭐 고의는 아니겠지만 허그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런 깡통 주택이 나오게끔 사실은 그러면 허그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그럴 정도면은 탐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도가 시세 같은 것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이 전세 주택에 대해서 전세 네. 보증을 해줄 때는 이 전세 금액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이 지역의 전세 시세에 맞는 것인지, 그럼 이 전세 보증 대출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 이 대상 주택 자체가 매매가가 실제 이 전세 보증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지까지는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서류상의 어떤 형태만 맞으면 그냥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대의 형태로 물어주는 금액도 커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이런 깡통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매도인과 그러니까 집주인과 그 세입자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거의 안 생기거든요. 실거래가도 다 오픈이 되고 그렇죠. 뭐 단지별로도 예. 그렇고 중개업소들도 아파트 상대로 하면 주민들 상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빌라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강해서 주변에 2억 5천이라고 해도 내 빌라가 2억 5천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파트 생각하고 전세금이 무조건 뭐 이 시세일 거야, 안정될 거야, 보장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빌라는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발품 파시고 거래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부동산들도 좀 방문해서 시세 확인하고 내 발로 내 손으로 꼼꼼하게 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문 소장, 최양수 겸임 교수, 김인만 소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